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가정 평안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정다감에서는 신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정의당에 입당한 이재스민 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우선 다정다감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해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정말 좋은 정보를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신 두 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익산시 여성 청소년과에 재직 중인 베트남 결혼 이주민 이두연 주무관이시고요. 또 중국 결혼 이주민 서령애 씨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문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새해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각자 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서령애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네. 祝大家身体健康，万事如意，新年快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Xin chào quý vị, chúc quý vị năm mới dồi dào sức khỏe, vạn sự như ý. 한국어로는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manigong bagong taon sa inyong lahat. 그러니까 새롭고 풍부한 새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새해 첫 일출을 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보면서 이제 새해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각자의 나라에서도 새해 풍습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처럼 저희 중국에서는 이제 일출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중국은 무슨 명절이 돌아오면은 폭죽을 막 튀기잖아요. 네. 폭죽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반기고 또 뭐 악귀라든가 나쁜 일은 다 물러가라 이런 의미에서 폭죽을 많이 튀깁니다. 그리고 뭐 또 연화장이라든가 서로 보내고요. 한국에서는 신년회가 신정이라 그러죠. 신정. 신정. 중국에서는 원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양력 1월 1일 그리고 또 한국처럼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고 저희는 설날이라 하지 않고 춘절. 봄이 시작되는 명절이라 해서 춘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구정은 그냥 약하게 지나가는 편이고요. 신정을. 설날을 막 성대하게 치르듯이 중국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도 한국하고 중국 마찬가지 우리는 음력 1월 1일 그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날 또 우리나라에서는 54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민족마다 문화하고 풍습이 좀 달라요. 근데 저희 엄마들이는 새해 첫날에는 쓰레기는 안 버려요. 쓰레기는 한쪽에 모여놓고 다음날 버려요. 왜냐면 그날 쓰레기 버리면 복을 나간다고 그런 믿은 풍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베트남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크게 환대하게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신정, 그러니까 1월 1일. 근데 1월 1일에서 지내는 것보다 12월 31일 이브, 네. 그 이브 때 한 12시 딱 1월 1일에 넘어가는 그 12시에 그때 함께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고 중국에서처럼 북쪽을 터뜨리고 좀 약간 악을 물러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문화에 중국의 문화에 많이 섞여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철학질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리고 늘 새로운 옷 심지어 아이들은 길을 걷고 싶은 아이들은 계속 12시가 땡 치면은 계속 점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튀는 거예요. 그래야 귀에 춤 더 크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손에 동전을 넣고 이렇게 계속 흔들려. 그래서 애들을 보시면 계속 점프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동전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이제 문화를 여기저기 돼 있는 문화를 다시
다 함께 이제 같이 합쳐서 이제 필리핀만의 전통적인 그런 새해 문화가 그러면 생긴 것 애기 많이 같습니다. 나겠네요. 애기 많이 목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든 참 부산스럽고 다 들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자스민 씨는 특히 올해 좀 계획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정의당에 입당을 하면서 오랜만에 소식이 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반가웠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놀랐던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치계에 다시 복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년 끝나고 나서 임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 관련된 정책이나 다문화 관련된 이야기나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뭐 이주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임기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쉬는 tum이 빌려 했었던 느낌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또 아들이 군대 들어가는 해이어서 네. 끝나는 임기 끝나는 해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좀 조용히 이렇게 활동을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꿈드림 학교, 이주 여성의 학교, 꿈드림 학교 빼고는 좀 약간 활동을 많이 제재를 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이제 또 크게 시민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된 거나 다문화 관련된 정책이나 좀 약간 흩대 가고 있다. 이게 한 발짝씩 뒤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 다문화 이주민 정책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다시 이야기가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차에 이제 정의당 대표님인 심상정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 이렇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을 했었죠. 거기 들어가면 더 욕 먹을 텐데. 이 욕은 제 이 한평생에 먹을 욕을 다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저만은 이렇게 좀 약간 다시 화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이나 화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보다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칼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셔서 결정한 것 같은데요. 네. 결정하신 이후에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워낙 이제 다문화 관련된 이야기가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그러니까 크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슨 사고가 났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그렇게 뉴스에서 그게 보도가 되지 다른 보도가 되지 않아서 거기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으로 등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이 205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자스민 씨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사회에 관한 인식과 분위기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그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생각을 하면은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마 예.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처음 왔을 때 95년도에 무료로 이렇게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게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민이 관련된 그런 센터들 그렇게 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다만 가장 좋은 거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따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 멀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나, 뭐 누구랑 같이 왔나,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그런 호기심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대상이었고 이렇게 따뜻하게 뭐 한국의 정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넘어가면서 이제 국제 결혼을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다루는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자가 이제 이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약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다문화 가정은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간다는 그 자체에서는 이제 역차별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좀 약간 이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거나 나를 바라보는 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는 정책이 있건 없건 뭐가 따라주든 그게 다음이고 사람들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마 여기 지금 둘 다 꾸덕꾸덕지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원초적인 호기심 그게 사라졌다는 건 어쩌면 그냥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두현 씨가 보시기에는 이제 같이 2011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또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건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나요? 그동안 결혼 민자의 조기 정착이 그 주요 과제였고요. 현재 정책은 그 결혼 민자 취업이나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아니면 사회봉사, 이제는 뭐 사회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발히 뭐 사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정책 전에 다문화 정책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또 자녀에 관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추세예요. 네. 그리고 그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지자체마다 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뭐 SNS 좀 만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한테 뭐 다문화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전에처럼 낯설하지 않고 또 궁금 사항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다문화의 사회 약자이다. 뭐 다문화도 좀 국가 그 세금 같은 거 많이 가져간 대상들이다.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직도? 네, 그렇죠. 또 뭐 다문화 그 자녀는 나중에 군인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질문도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문화 인식 개선 네. 같은 것도 더 강화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전과 비교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네, 개선돼야 할 그렇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서령혜 씨도 이제 올해로 한국에 오신 지가 20년이 되셨죠. 그죠, 그죠? 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왜 그런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렇게 저한테 많은 질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저는 2001년도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결혼도 많아졌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왔을 때는 정말 직접 대놓고 지금 와서 몇 개월 안 살고 도망간대 저런 그런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오히려 저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중국어를 잘해서 좋겠네.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면 중국어 엄청 잘하지 엄마가 알려줘서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질문과 지금의 대화가 달라진 걸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네를 나가면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이 아니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나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면 탁 나가면 뭐 이게 중국어 잘한다는 거 이 하나 가지고 제가 엄청 뭐 통역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저도 얼마나 신나는 세상입니까 그러잖아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차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애매한 그런 차이였었어요. 95년도에 왔을 때 하고 그 호기심 관련된 그런 질문하고 5년 후에 어떻게 언제 도망가냐 몇 개월 살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후에 그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데까지는 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토론과 뭐 고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많은 프로그램, 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 일반인들의 다문화 관련 감수성 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 개선이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인식 개선 사업 개정안을 하나 내가지고 인식 개선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면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 개정안이었었는데요. 네, 하고 내고 난 후에 네. 맨 처음에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주무부처가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부처가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네. 이제 물어보는 지금 이렇게 인식 개선 사업이 이렇게 통과되는데요. 사업을 펼쳐야 되잖아요. 원래 그거는 국무원에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원들 자체도 이게 어떤 사업을 펼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면서 인식 개선 사업은 그 법안을 통과되고 난 후에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알아보고 지자체에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인식 개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찾아봐라. 어떤 사업을 했느냐라고 이만한 책이 나왔었거든요. 이만한 책이 나왔었는데 어우 엄청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인식 개선은 많이 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면은 사업들은 전부 다 이제 시혜성, 일회성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막걸리 마시기 대회, 뭐 맥주 마시기 대회, 좀 약간 너무 이게 어떻게 해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변할까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정도의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 기반은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가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 정책들을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게 정말 대상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게가 거기에 대한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는 뭐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이렇게 가르는 것부터가 역차별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문화라는 단어 만들었을 때는 다문화 사회였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이지만 그 단어가 다문화 가정 어떠한 한 구성원에 이렇게 들어가기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좀 약간 자별적 언어가 돼버린 것을.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상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은 코시안, 코메리칸, 혼혈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을 좀 약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단어인데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는 다문화 가정, 여기는 한국인 가정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2012년도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다문화 가정들 자체도 쓰고 싶지 않은 이 다문화라는 이 단어를 없애자라고 얘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요.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다문화 가족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이 지원 자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기존으로 잡고 있고 외국인 저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문화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에 들어가는 얼마 되지는 않은 그런 지원이 그거마저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떠한 단체를 어떠한 구성원을 가리키는
그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모든 각각의 법안, 아동 법안이든 교육 관련된 법안이든 다문화 관련된 그런 내용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면은 따로 굳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을 마련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의 법안마다 들어갈 수 있는지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세금을 뭐 안 낸다고 세금을 안 낸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2017년에 그 예산 자체를 보니까 이게 다문화 가족 관련된 그런 예산 자체를 딱 보니까 1,700억 정도가 나갔었어요. 네. 근데 들어오는 그 세금들은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렇게 받아오는 그런 세금은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유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좀 약간 미등록 재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는데 우리가 다 지원으로 나간다는 그런 자체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라고 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국회에 계셨으니까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이두현 씨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제가 왜 개명했냐면 제가 아기 때문에요. 아기 학교 들어가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선생님들이 알면 혹시 자면 받을까 봐서 걱정해가지고 제가 이두현으로 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 해보니까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그 도에서 여가부에서 이주민 배경 가족으로 바꿀까 해서 그런 그 수요 조사 같은 거는 내려왔거든요. 그런 제 생각은 단어만 바꿔도 그 속의 정의나 개념 그대로 유지하면 변한 것이 없어요. 네. 그대로죠. 의미를 그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뉘앙스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를 바꿔도 그 뉘앙스 자체가 그 어떤 그렇죠. 사람, 어떤 구성을 가리키는 건지는 알게 됐기 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한은 그렇죠. 어떤 단어를 써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렸던 우리가 지금 사업 좀 하고 있잖아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사업은 그냥 다문화 가정 위한 사업인데 우리 지금 그 단어 안 쓰면 그 대상자 선정이나 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아직 지금 어른 생각 안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예민하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 같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구분 안 돼가지고 왕따시킬까 봐서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 사업 같은 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역사가 다문화 사회가 된 역사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누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경계는 점점 더 허물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좀 무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엔 가벼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 엄마로 나오셨잖아요.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키운 것 같진 않은데요? 뭐야? 어린애가 혼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거스름돈이요. 제가 완득이라는 영화 나오기 전에 의형제라는 영화에서 나왔었어요. 네, 의형제라는 영화에서는 사실상으로는 캐스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특히 그 영화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조직 보스까지 나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캐스팅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외국인 출연자들 중에서 좀 약간 미중이 있고 좀 대사가 있고 좀 약간 좀 카메라에 좀 약간 오래 잡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베트남 분을 같이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두 개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잡기가 어려웠었어요. 일단 2010년도였었거든요. 하나는 카메라 안 무서워하면은 한국어를 못해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은 카메라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잤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다 막바지 촬영했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감독님께서 자, 이자스민 씨 그냥 해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었던 경우였는데 그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완두기를 그때 캐스팅을 하고 있었을 때 제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영화 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누가 뭐 캐스팅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자스민 씨가 전주에 오셨잖아요. 네. 혹시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연구가 없고요. 네. 다만 이렇게 여기하고 뭐 얼마 전에도 전라남도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전라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느끼신 예. 점은 어떤가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저는 평생에 25년간은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늘 바빠요. 길거리에 보면은 늘 사람이 가득 차 있고 늘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여기 내려오자마자 오늘도 내려오면서 보면서 와 진짜 편안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인구 비율에 비해서 다문화 가족 비율도 높고요. 외국인 네. 노동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좀 더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오면서 그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중앙에서 저는 국회에 그 경험은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좀 약간 제정안을 만들게 되면은 개정안은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겠지만 제정안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뭐가 되냐면 지역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조례를 기준으로 수많은 지역인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굴고 가가지고 중앙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만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펼쳐져 있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전라북도도 이미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중진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고 외국인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지원 그런 조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인권 관련된 뭐 도민들의 인권에 관련된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부천에 갔었거든요. 거기 문화 다양성 조례를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계속 이게 관련된 그런 조례들을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전라북도를 이렇게 오늘 오면서 와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전라북도만큼은 많은 지역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들은 훨씬 더 비슷한 조례들을 빨리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뿐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익산시 공무원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혹시 특별히 좀 보람이 됐다고 느낀 경우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는 결혼민자 중심이고 베트남 중심이니까 제가 그 다문화 가정이라서 뭐 필요한지 우리가 원하는 거 뭐인지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그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좀 할 수 있고 제가 그 양쪽 문화나 언어 좀 알니까 네. 서로도 좀 한국 분보다 확실히 더 좀 잘 알고 있으니까 보람이 많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딸이 역할을 하니까. 네네. 네, 그 이자스민 씨가 발의했던 대표적인 법안 중에 이주 아동 권리 보장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법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면 아마 그 국회의 역사상으로는 가장 그 국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던 법안들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네. 아마 한 15,000건의 댓글을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요. 대부분 법안들은 10건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법안은 15,000건의 댓글을 들어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주 아동 권리 보장법의 내용은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에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가입하고 비준한 나라입니다. 거기 기본적으로는 툴은 똑같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아이들 2세에 대한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세 아이들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펼치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등록가 되어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으로는 한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떤 이유에서 등록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커가고 있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등록조차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은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포함을 해서 재료 자격 상관없이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에 기본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자격이 없는 그런 아이들 어떤 이유서라도 이렇게 등록을 못하고 어디 부모님이 본국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주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이주 아동의 이주 배경 아동을 돌봐주자라는 그런 생각하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많은 논란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0건의 댓글도 달리고 했어요. 아마 가장 첫 번째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은 재료 자격은 없고 뭐 부모님도 분명히 재료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이제 가끔씩 부모들은 재료 자격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특히 우리가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낳고 나서는 무조건 본국으로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내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내는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등록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재료 자격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불법 재료자들을 그러니까 미등록자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가 아마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협약에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동은 부모와 살 권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에서는 부모와 둘 중에 하나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에서 못 가게끔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낳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재료 자격도 힘든 상태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참 약간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난민들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자체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 기간에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권하고 이렇게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했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초반에 이제 정의당 입당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었는데 또 욕을 먹어야 되나 걱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다 악플을 많이 다 꼼꼼히 보신다고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냥 알아보기 위해 썼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 게 읽는 게 제발 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왜 이런 댓글들을 다는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안 아프다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마음 아프죠. 이렇게 마음 아픈데 그래도 계속 읽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한 50개 정도를 읽다 보면은 한 분 정도 응원합니다. 위에 있는 글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딱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버티고 50개 더 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악보를 읽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선풀들을 읽기 위한 그런 습관이 돼 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운 거 많고요. 악보에 좀 약간 무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저는 하나씩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이렇게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 가지의 효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보통 비판할 게 있으면 악플을 다는데 우리 진짜 선플을 많이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입당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응원을 하시고 싶다면 조용히 응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용히 응원하지 마시고요. 크게 목소리를 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일은 열심히 댓글 달고. 네, 그렇습니다. 설영애 씨 오늘 이자스민 씨 처음 보셨잖아요. 네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뭐 있으세요? 굉장히 많이 배웠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온 지 20년 되었지만 저는 그저 개인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통역만 해주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도 참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통역만 해줘가 해결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일을 했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어떻게 또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뭐 한국말이랑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전 난민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아니고 그냥 어려운 결혼 이민 여성들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난민까지 들으면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구나. 그러나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나오십시오. 함께 하시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봤습니다. 정치의 꿈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정치가 아니라 저는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야, 이렇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참 뿌듯한데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활동가를 생기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각자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 다문화 가정이 제대로 정착하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두현 씨. 제가 다문화 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문화 가족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은 한국인 대상으로 인식 개선만 아니고 네. 다문화 가정도 인식 개선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아기 때문에 제가 개명을 했다. 그래 우리 아기가 어디 가도 자기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어디 다녀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 말 안 하면 또 되는데 얘가 엄마 그거 왜 숨겨야 돼? 다문화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왜 숨겨야 되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진짜 땅땅해서 고맙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그거는 창피해서 숨기는 거 아니다. 다문화 가정한테 이나 자녀한테 인식 개선 해야 되는 거야. 본인은 자랑스럽다. 그런 거는 좀 키워줘야 돼. 다문화 가정도 자랑스러운 거 있다. 장점이 있다. 아이들이 그런 거는 많이 알고 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식 개선은 한국인 대상도 하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도 대상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현 씨 스스로도 본인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설영애 씨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그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많은 다른 데 나가도 그 기죽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엄마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학교 가도 다문화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였어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얼마 되지 않은데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2014년도 지금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어느 아기가 우리 가족이 다문화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어머, 우리 아들이 이름이 호인이가 다문화돼, 다문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다문화라는 걸 왜 몰랐을까? 다 알거든요. 어른들은 다 아는데 아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호인이가 다문화야?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래서 호인이 너 다문화야? 그러니까 우리 호인이가 나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다문화라고 세뇌를 시키는데 얘가 아니야. 그러는데 더 희한한 대답이 나왔죠. 나 다문화 아니야.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그 애기도 말을 못했고 그냥 그렇게 상황은 끝났어요. 그 모습을 제가 딱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애기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애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는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 딸이 고3입니다. 이제 고2가 고3으로 올라가요. 근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그래요. 엄마 내가 진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정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잘하는 중국어. 자기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잘하는 중국어를 해서 중국에다가 자기 꿈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들 때문에 소가리를 했는데 걔 때문에 제가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도 정말 애들만큼은 학교에서는 그 다문화 정책이라는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한테는 아직도 문제가 된다는 걸 저는 봤어요. 몇 년 전에. 네. 우리는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한국도 한때 어려워서 독일에 간호사 광부를 보냈는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한국인이 교민들은 7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750만 명이 한때 우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정말 힘든 거를 다 참고 하는 그 시절을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그때 당시가 우리 어려운 시절이라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와 같은 이렇게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서라도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결론은 되진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하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다문화 사회가 어차피 지금은 우리 사회가 5% 이상이 넘어가면은 외국인이 아니면 이주민이 5% 이상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 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은 한은 더 이상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았었는데요. 이 많은 이주 여성들이 엄마들도 사실 나서는 거는 되게 무서워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학교 안 가다가 아들이 엄마 어차피 우리 학교 애들은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라 학교를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주 여성들은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이주 여성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년, 15년 넘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하나씩 사회
사회에 나오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같은 이주민, 이주 여성들은 누구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힘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한 분 한 분씩 사회에 나서서 함께 잘 어울려서 함께 이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어려운 이웃 많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아마 우리도 그 길에 다문화 사회에 조금 더 행복한 다문화 사회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그 사업 그 대상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다문화 가정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문화 가정이면 소득 상관없이 다 되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래. 저소득층이래. 그러면 다문화 가정 그 단어 안 써도 되잖아요. 저소득층 가정은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에서 그 정부에서 또 이렇게 사업은 우리 지금 다 함께 가는 사회라서 똑같이 어려운 가정은 그 혜택 받고 그 복지 받고 그 뭐 괜찮은 가정은 좀 봉사를 하시고 그런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은 무조건 다 도와준다고 그런 대상은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잘 사는 가정도 있다. 다문화 가정도 이제도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 인식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는 정말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로 조금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